오미자 재배 수영을 보실게요. 다 여기 계신 분들 수영이 다 각각이실 텐데 이 수영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이 옛날 거다 해서 꼭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다.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배 수영은 이런 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아까 리콤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서 수직으로 세웠다가 수평으로 갈수록 눕히려고 하는 수영으로 바뀌어왔죠. 그래서 울타리형 가장 초반에 사용했던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가 너무 빨리 이 갱신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여기 위에까지 만을 쳐서 여기까지 번지게 하는 형태가 덕형입니다. 그러다가 이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V자 형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거의 마지막으로 온 형태가 하우스형, 아치형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 말고도 이거 말고 다른 형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 형태 말고 다른 형태가 있어요. 그 뒤에 먼저 넘겨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있습니다. 자, 울타리형입니다. 울타리형은 2m 간격마다 지주를 세워서 여기다가 정식 간격은 약 30cm 정도로 해서 심어줍니다. 만약에 내 땅이 분석을 해본 결과 너무 비료기가 많고 유기물이 많다면 40cm로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생장 속도가 퍼지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빨리 수확해버리고 빨리 끝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빨리 많이 따긴 합니다. 하지만 3년만 지나면 다 우거져 버리기 때문에 3년 차에는 잘라버리고 다시 키워야 돼요. 여기서 갱신이라 하는 거를 알고 계시죠? 지으신다고 하니까요. 그 농가분들은 그냥 강전정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밑에를 잘라서 다시 키우는 거를. 원래 말은 갱신이 원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만 되면 다시 잘라서 다시 키워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초기에 수량을 많이 얻는다는 그런 특징이고요. 또 풀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위에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풀하고는 크게 다들 관계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풀은 약초하고 항상 전쟁을 치르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자, 덕형이에요. 덕형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산간지에서 이렇게 줄 재배를 해놓으니까 아침에 핏을 몽땅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홍보가 한번 돼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잠깐 반짝하고 지금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위에만 그래가지고 막 쏟아질 정도로 이런 식으로 재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치형. 아치형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수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재배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수직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다가 이쪽으로 수평을 만나면서 생장은 더뎌지고 꽃을 많이 피우는 그런 특징이 있죠. 또 빛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꽃빛을 피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꼭 지주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5m 60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만든 표준 규격수는 4m 80으로 만약 이게 보조사업이 만들어지면 4m 80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높이는 2m 20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수세가 안정하고 암꽃이 아까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이제 아까처럼 경사가 심하다든지 굴곡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안에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여기가 우거지면서 여기가 이제 빛이 차단되면서 반음지식물을 또 심을 수 있는 여기 인삼 심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별의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추 말리시는 분도 있고 타작에 넣어놓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 안을 따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생명화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유량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나갈 때 이 규격을 가지고 보조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이 아치형이 지금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2년 정도인데요. 이때 아시다시피 볼라벤하고 뱀빈하고 아시죠? 기억나시죠? 얘네들 때문에 이게 울타리형인데요. 다 누웠어요. 태풍으로. 다 누우면서 눕기만 하면 괜찮은데 누우면서 어떻게 됐나요? 뿌리가 다 뽑혀버렸어요. 이거 다시 심어 봤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죽었어요.
이걸 세우는데 군인 장군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허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성이 필요하다, 수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시점에 와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아치형을 개발을 해내서 해본 결과 아까 같은 리쿰의 법칙을 따르다 보니까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영으로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형태를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영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울타리형이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주다 보니까 얘가 좀이라도 좋게 좀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걸 했습니다. 근데 울타리형도 상당히 나쁜 수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재나 기계화가는 것도 생산량도 울타리 대비해서 22%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면 이렇게 무거워지지만 얘는 5년차까지 가도 갱신 시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죠. 양쪽에서 이쪽에서 돌리고 이쪽에서 돌리고 여기에 울타리를 해놓으시면 여기다가 해놓으시면 울타리까지 해놓으셔도 돼요. 다만 이 울타리는 수량은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갖다 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효과적인 현실성 방법입니다. 근데 선택을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뒤에서 또 다른 수영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런 수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수영도 괜찮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V자형이에요. 이 V자형은 원래 최초의 목적은 연중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영입니다. 보면 1년차에는 소득이 없잖아요.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열매를 못 따서. 그래서 이거를 첫 해에는 이쪽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대는 이쪽을 또 받아서 올려요. 그러면 이쪽이 2년생이 되고 이쪽이 1년생이 되죠. 그러면 또 그 다음 년도가 되면 3년생이 돼요. 그러면 3년생 때 따고 얘를 자르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면 다음 년대는 여기가 3년생이 되고 여기가 1년생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서로 연차간 이걸 달리 해가지고 계속 소득을 얻기 위한 방법이 V자형의 처음 시도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죠? 차라리 이 방법보다는 그냥 수영이 다른 두 포장 갖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부분 다 2가지 연생을 갖고 계시잖아요. 최대 많으면 3가지 연생을 갖고 계시고요. 그 목적이 바로 소득을 매년 얻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지만 최초의 개발 의도는 그 목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얘도 초기 수량은 확실히 많은데 역시 3년차까지 가면 상당히 무거워지게 되죠. 또 이것을 유인을 할 때 결국에 이 안에서 이 묘목 하나가 양쪽을 커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한쪽만 커버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쪽 2개 심어서 너는 이쪽만 저는 이쪽만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미자가 이 노령화가 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당연히 하나가 4개를 이쪽으로 올리면서 2개 올리고 2개 올리면 하나가 4주기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노령화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 하면 이 한쪽에서 각자 커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V자형의 모식도 생유 모식도 보면 1년차 때는 별 크게 전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2년차까지는 그래도 오늘 오미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3년생 되면 동굴이 돼요, 거의. 그래서 이 시점에 거의 갱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오게 됩니다. 이 시점 때 만약에 내가 3년차 때 수량을 많이 얻었다 그러시면 그냥 과감하게 전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거의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과감하게 갱신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시 울타리형보다는 수량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V자 형태는 다른 차관점도 있는 게 과연 V자형의 각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문제입니다. 이거를 옆으로 너무 벌려버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 수량은 당연히 45도가 가장 많아요. 빛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의 각도거든요. 근데 수량은 많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 45도 이렇게 하시면 농작업을 어떻게 할까요? 다 고개 숙이고 앉아서 쪼그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량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60도로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농가에 가보면요 60도도 안 하고요 70도 정도로 하고 계세요. 그게 일단은 내 농작을 편리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70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농가 가면 거의 울타리나 다름없는 V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 보시면 60도 정도에서 70도 사이가 가장 효과적인 각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영 대비해서 다른 수영도 있죠. 이 사다리형 재배는 진안에서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센터에서. 그래서 연농가가 이걸 했었는데 이 수영은
보시는 것처럼 이 사다리형을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이것이 사다리형이냐 M자형이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건 사다리형인가요? M자형인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센터 지도사분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논의 1시간을 논의했습니다. 사다리형이냐 M자형이냐. 결국에는 그냥 사다리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사다리형도 되고 M자도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논의가 많았었는데 이 형태는 아치형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내가 손으로 바로 들었을 때 열매를 다 딸 수가 있는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2년차까지 키우는 건 상관없지만 3년차까지 딱 키우면 거의 동굴이 됩니다. 그래서 3년차 되면 따고 자릅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유인해서 하면 이제 1년생 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2년생 때 열매 나면 또 따고 잘라요. 경련제로 자르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크기가 작기 때문에 3년차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얘는. 그리고 갱신을 했을 때는 처음 정식했을 때 대비해서 뿌리의 생육이나 초반 지상부 생육 차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정식에서 3년차가 수량이 가장 많았다면 갱신에서는 2년차 때가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해서 계속 경련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련의 포장을 2개를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수학 노동력은 많이 감소가 되는 장점은 있는데 갱신을 계속 해야 된다는 단점이 또 생기게 되죠. 어떻게 해보실만 하실 것 같은가요? 많이 지난해서 좀 하고 있어요. 이 수영을. 단어 복층 재배입니다. 이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복층 재배. 이게 장수에서 농가가 개발한 거예요. 특허를 냈습니다. 농가가 개발한 거예요. 저희 뭐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이 보시면 이거 구분이 안 가시죠? 이 안에 2가지 연생이 같이 들어있어요. 예, 보면 바깥쪽은 1년생이 들어있고요, 안쪽에는 2년생이 들어있습니다. 서로 엉켜가지고.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좀 어려운 수영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키워서 1년생을 잘라서 1년생을 줄기재배로 해가지고 1년생을 다시 안에 집어넣어서 2년생으로 만들고 또 다시 1년생을 밖에서 키우고 또 1년 지나면 이 줄기를 그대로 안으로 넣어서 2년생으로 만들고 다시 2년생을 밖에서 키우고. 그때 전화 갔을 때 그거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저는 밑에다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거라고. 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네, 네, 철사로 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사를 끊어서 다시 안으로 넣어서 다시 엮어주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좀 우려됐던 부분도 이걸 철사로 했잖아요. 여름에 철사가 열이 받아버리면 작물이 생육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좀 솔직히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제일 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건 개인이 특허를 내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물론 특허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도 만약에 내가 이걸 하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지불을 로열티를 지불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V자형이나 아치형이나 사다리형 이 3가지 형태가 그래도 하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영이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울타리형을 그렇다고 해서 바꾸시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울타리형이시라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저희 시험장에 있는 처음에 이걸 개발했을 때 저희는 이게 6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를 3개를 세웠어요. 근데 이 3개까지는 굳이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보조사업이 나면 4m 80으로 줄기 때문에 1개만 세워도 됩니다. 저희는 또 이 안에 아치형의 안에 줄로 V자 정도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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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는 그래서 3개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준이. 그러니까 3개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폭이 넓다 보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보조사업은 3m 80이에요. 저희는 6m라 워낙 넓습니다. 이 공간 안에가. 예. 보조사업이 3줄대로 하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하나로 있습니다. 예. 예.
안 좋아요. 얘는 그냥 지주의 목적입니다. 저희처럼 저도 시험장에 이렇게 지주 안 해놨다가 가운데 놓아가지고 이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내재의 목적이지 여기에서 수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는 좀 있진 않아요. 네, 이거를 부분은 처음에 지금 제가 아는 것도 구조사업은 하나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전이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하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남원이 원래 7m에 가운데 세 줄이 일자로. 네, 근데 지금은 그 표준 재배법에는 3m 80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설계가 네, 설계가 적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이게 아마 예전에 김종혁 과장님 계실 때 처음 만들면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현장 실증 같은 목적으로 하셨을 것 근데 같아요. 저게 2년차, 3년차에는 수학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넓게 해보면 당연히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또 여기가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쪽은 가운데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 V자인 같은 경우 여기도 주 목적은 수량 목적은 이제 좀이라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여기에 가운데는 결국 지주 하나만 세우고 이 가상 쪽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미자는 이렇게 묘목을 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예전에 묘목 비쌀 때 한 주에 1,000원까지도 갔었을 때는 묘목상이 몽땅 있었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 한 해 만에 다 파내버렸죠. 지금은 묘목이 가격이 얼마 정도에 사세요? 600원? 600원 너무 비싼데요? 300원. 네, 300원 정도 받으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이 오미자를 많이 묘목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 오미자 씨를 다 구겨서 씨만을 별로 따로 채취해가지고 땅에 심습니다. 땅에 심고 나서 덮어놓으면 다음에 이렇게 묘목으로 생산이 되면 11월쯤 되면 설이 맞아서 일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다 캐가지고 50개에서 100개씩 묶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하시죠. 직접 종자로 하셔도 되지만 이 종자를 심음으로 인해서 1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이거를 묘목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종자부터 열매를 얻을 때까지는 3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장난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50개에서 100개씩 묶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만약에 가을에 식재 못하면 이렇게 가식 해놨다가 봄에 식재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묘목을 선택하는 건 첫 번째 여기입니다. 지제부 굵기가 3mm 이상 되는 거. 한마디로 뿌리가 끝나고 줄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굵기가 굵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길이가 길고 얇은 거다 그러면 이 묘목은 밀식재배하고 비료 많이 준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굵기가 굵은 것을 일단 선택하시고 뿌리 같은 데나 병에나 동에는 직접 보시면 병걸레인지 다 확인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한 묘목을 선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원 정도예요. 내 거는 어디 비싼 걸 어디 좋은 중국 가서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해왔다 500원 안 사셔도 됩니다. 절대. 묘목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중점인 거지 묘목에다가 너무 큰 돈 투자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직파로는 안 되나요? 직파로요? 네. 종자를 직파해서요? 씨앗으로 씨앗을 직파하셔도 되긴 하죠. 하지만 그 시간 대비했을 때 1년의 시간을 땅에다 두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씨를 심어가지고 그 해서 바다가 처음부터 돼서 바로 다시 올린다고요? 첫 해에 2m 이상이 올라오던데요. 첫 해에 그렇게 그러면 다음에 꽃이 피던가요? 꽃은 피었어요. 네, 근데 수량면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거기가 잘 모르겠네요. 집에다 심었기 때문에 그 지대가 낮아서 열매가 맺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종자로 묘목을 하시는 것이 좋은 이유가 이런 특징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부 우세성 때문에 오미자를 처음부터 묘목을 아까 말씀하신 직파로해서 하나만 올리게 되면 얘는 정부 우세성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요. 그 정부 우세성의 대표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형제가 5명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해요. 뭐든지 제가 다 잘해. 그런데 그래서 부모님은 저만 지원해줘. 다른 애들은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어. 그러면 저만 막 크겠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형제들은? 크죠. 그러면 오미자는 한 줄기밖에 안 올라옵니다. 밑에서 새 손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오미자 묘목을 여러분들 심으시고 한 줄기 남겨놓고
잘라놓죠. 이걸 자름으로 인해서 새순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정부새선이에요, 이거는. 예, 이걸 안 자르면 얘만 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만 키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라면서 이 밑에서 새순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새순을 어떤 분들은 이게 하시면서 중간부터 잘라가지고 중간에서 받아서 다시 키우는 분도 있었어요. 그 전정을 갱신을 하면서 줄기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나온 걸 받아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신초가 가장 튼튼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해본 결과에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괜찮다 하면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초를 받을 때는 신초를 몇 개 정도 받아야죠? 2개. 요즘에는 보니까 1개도 그냥 1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1개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라리 2개를 같이 말아가지고 감아버려서 올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각자의. 근데 저는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각자 하나씩 2줄기 정도만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깝다고 다 올리셨더라고요. 농사를 처음 접하신 분인데 여기 뒤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이미 위에가 막 다 부서져 있었어요. 이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금 정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시작해버리는 거,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농가분이 전화가 와서 진안으로 기농해가지고 땅을 2,000평에서 아치형 다 지어놓고 묘목 심어놨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라. 이러면 그냥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300평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정리하십시오. 100%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면적은 100평이에요. 100평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늘려가야지 300평을 요즘에 넘어가는 순간 부부의 일이 아닌 인력을 써서 시작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농하신 분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농사 지어봤으니까 여기 오면 또 잘하겠지 했는데 그거는 그때 젊으셨을 때고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안 되겠죠. 그래서 꼭 면적은 조금만 해보시고 꼭 교육을 받아서 정보를 습득한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신초를 유인하는 거는 처음에 밑순들을 다 걷어내버리죠. 그리고 2개 정도만 남겨놓고 왼쪽으로 감나요? 오른쪽으로 감나요? 시계 방향으로 감아야 되는데 반대로 감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감으면 다음날 다 풀어져 있어요. 이 신기한 게 여러분들 백수호와 하수호 아시죠? 얘네는 서로 반대로 감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모릅니다. 저도. 아직까지 되게 신기한데 그렇게 서로 감는 방법도 서로 각자 다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신초를 처음에 이렇게 유인을 하다가 신초가 땅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말라가지고 끝이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어차피 진화명에서 새순 나와요. 그럼 다시 올려 받을까요? 네. 이때는 과감하게 신초를 잘라버려요. 그냥. 그리고 밑에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밑에서 다시 올리는 게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이 신초가 이 오이망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다 당연히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꺾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새로운 순이 나와요. 1년차 때는 아까 선생님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빨리 키우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근데 얘가 둘로 나눠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양분을 이제 나눠 가져야죠. 그럼 생장이 더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자로 다 피는 거예요. 풀어서. 자,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하라면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걸 했을 때의 수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를 그 문경의 유명한 장인분도 역시나 이거를 작업을 하세요. 직접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유인해야 되는 시기에 거기서 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루만 지나도 이미 다 꺾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도 결정을 본 결과로는 이 마디를 유인망 이렇게 마른 걸로 있잖아요. 4마디를 넘어갔으면 그냥 놔둬야 됩니다. 넘어갈 그 안에 것만. 왜 그러면 다 끊어져요. 그래서 조금 넘어간 그 유인된 것까지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추천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자로 다 풀러서 전부 유인해주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확실히 수량 증대에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자, 영양분 관리는 이때 보시면 여 시기가 색깔을 표시해주니까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시기 때 내년에 열매를 맺는 줄기의 신초가 다 완성되는 시기예요. 이때가 결국에 내년 것을 가름하게 되죠. 이때를 잘 키웠냐 못 키웠냐는 그때 딱 포장 가보면 아 여긴 내년에 수량이 많겠네 적겠네라는 것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때는 또 그래서 추비를 주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시기 때 뭐가 많이 오죠? 비가 오고 나면 병도 많이 오고 날 뜨거우니까 추도 많이 오고 이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11년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추천량은 갈수록 연생이 늘어날수록 증가합니다. 다비식물이기 때문에 또 밑거름 또 웃거름도 역시나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 여기에 맞게 주시되 이건 표준 12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토양 분석을 통해서 주라고 하는 양만큼 주시면 됩니다. 이 오미자는 포도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포도 수확하고 나면 다 어떻게 하죠? 다 쳐내버리죠. 오미자도 전점을 하듯이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포도에 있는 표준 12량의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12량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셔야 하는 것은 토양 분석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육치오를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한 파트가 병해충 방제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미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들입니다. 많이 있죠. 여기서 뭐가 가장 문제이죠? 네, 다 문제. 네, 다 문제긴 한데 그 중에서도 손꼽으라고 하면 얘죠.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원래 통풍이 안 되면 많이 잘 걸렸죠. 또 비가 많이 안 오면. 얘는 비만 많이 와도 밀가루처럼 다 그냥 씻겨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1년생이나 2년생 때는 통풍이 잘 됐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요즘 농가분들은 재주가 하도 좋으셔가지고 2년생 때도 통풍 안 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2년생 때도 막 흰가루병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비가 와서 좀 흰가루병이 문제인데 이 열매 같은 데 흰가루병이 묻었을 때 초기 방제가 안 되면 이건 열매가 끝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결국에 판매가 항상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잎도 광합성을 못하게 하고 이 부분은 꼭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면 PLS가 또 문제이네요. 그죠? PLS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전문이병과 탄저병은 이거는 비가 오면 당연스럽게 한 번씩 감기 걸리듯이 오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한 개의 약재로 두 가지가 동시에 방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카브리오나 카브리오의 오티바 보시면 하나가 전문이병과 탄저병을 다 방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시면은 방제가 되는데 자연스럽게 크게 이게 병으로 엄청 크게 번지지만 않는다면은 방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이병과 탄저병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전문이병은 동그랗게 무늬 라인텐처럼 까맣게 생겨서 무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탄저병은 그렇지 않죠. 갈색으로 생겨서 제각각의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방제를 하는 방법으로는 장마가 오기 한 3, 4일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제를 쳐놓는 거죠. 이 병과 충을 약제를 치는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병 아프기 전에 우리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듯이 이 병은 미리 올 것 같다 하면 3, 4일 전에 쳐줌으로 인해서 방제를 하는 거고 충 같은 경우는 병에 충이 없는데 약 쳐봐야 필요 있나요? 처음 맞아야 죽기 때문에 얘네들은 발생 초기에 치는 겁니다. 충은. 그래서 이 충 같은 경우는 혹시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하면 깍지벌레 정도인데 깍지벌레는 또 입 뒷면에 많이 붙어있죠. 그래서 방제할 때 뒷면까지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나머지 노린재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노린재는 콩에서는 큰 문제가 있죠. 또 자벌레도 있고요. 주머니나방 어디 보니까 상하이벌레가 또 입 갉아먹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바구미는 문제가 오미자가 나무가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는 땅 속에서 나무 뿌리 안에서 뿌리에 지백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나타나면 또 그 주변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데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면 토양 살충제를 뿌리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토양살충제가 상당히 독한 건 아시죠? 이거 뿌려놓고 자기도 일주일 동안 안 가요. 뿌려놓은 사람들도. 이거는 환경적인 안정성 문제에서도 고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서 없애는 것밖에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PLS 때문에 일단은 안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하나씩 찍어보면요. 전문이병. 아까 말씀드렸죠. 고온 가습한 상황에서, 즉 비가 온 뒤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있다가 나중에 번지면 몽땅 번져서 이빨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때까지 가게 하면 안 되죠. 너무 번지다 싶으면 바로 약을 치셔야 됩니다. 얘는 뭐 적용약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PL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약제를 치시면 되고, 문제는 이 흰가루병이 가장 큰 문제죠. 예,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초기에 방제를 못하면 그 뒤에 큰 문제로 번진다는 겁니다. 잎과 열매. 그래서 얘는 초기에는 물을 분사만 해도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 활용한 게 바로 석회유황합제였습니다. 가장 흰가루병을 없애는 최적의 친환경자재죠. 그래서 이걸 치시면 효과가 가장 높게 볼 수 있지만 얘는 절대로 다른 약재와 같이 섞어 치시면 안 됩니다. 친환경자재로 그 농약사에서 구매하실 때도 이 황이 들어간 자재는 절대로 혼용하지 말라고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해가 100%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혼용하지 마시고 시석 배수, 적혀있는 시석 배수를 꼭 지키셔야 돼요. 이것만 치셔도 솔직히 흰가루병은 방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적용약제가 현재 없지만 견딜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깍지벌레. 깍지벌레는 1년에 2번 나타납니다. 꽃이 피고 난 뒤 4월 이제 하순 꽃 필 때, 그리고 5월까지 남아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발생하는데, 이 4, 5월에 방제가 제대로 안 되면 8월 달에 또 약을 쳐야 되는 문제가 오는데, 8월 달에는 또 약치기가 어려워지죠. 수확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4, 5월쯤에 꼭 방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나 적용약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약 적용약제를 치시면 됩니다. 깍지벌레는 이 입에 잎이나 줄기의 즙액을 다 빨아먹으려 먹어가지고 작물이 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얘도 꼭 초기 방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PLS에 적용되는 부분이죠. 오미자에 있는 적용약제가 흰가루병, 전문이병, 탄저병, 깍지벌레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분이 오셔서 이 약제 말고는 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면 안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아까 표시된 이거, 그나마 있었던 거, 이것도 없어졌어요. 단종되고. 이렇게 왜 없어지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식량작물은 농약 지침서 보면 몽땅 있죠. 약용작물은 해봐야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고독성이라서 그런가요? 고독성인 건 아니고요. 식량작물은 워낙 많이 하고 소비가 농약이 많이 돼요. 하지만 약용작물은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봐야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는 것도 이렇게 없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걸 개발은 저희가 할 수는 없죠. 농약 회사가 개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약을 개발하라고 해도 정부는 회사는 이익을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 안 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농약 직권등록 시험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이 흰가루병이 발생하는 흰가루병에 효과가 있는 약재, 다른 약재들 있잖아요. 뭐 콩 아니면 팥, 참깨 이런 데 흰가루병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약재들을, 적용 약재들을 오미자에 치는 거예요. 쳐서 약해가 안 나타나고 효과가 있어요. 그럼 1년 만에 등록시켜버리는 거예요. 농약 지침서에다가 바로. 그러면 근데 1년은 안 되고 2년은 걸려요. 1년 차에 효과 시험을 작물에 직접 해보고 2년 차에는 그걸 직접 쳐서 잔류 농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2년 안에 농약이 등록돼 버리는 겁니다. 아마 흰가루병은 내년에 하나가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통해서 올해에도 농약이 거의 4,000종 이상 등록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보시면 농약이 이 정도 있는 거 약용작물에도 많이 있는 임상과 복분자 이 정도 수준에가 거의 다 집중되어 있고 그 뒤에는 거의 없어요. 꼬작에 한 개, 두 개 아예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온 비분에 농약이 있어서 칠수라도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건데, 그 중에 갈색 날개 매미충 아시죠? 그거 적용약제로 순창에서 보조사업을 한 것이 그나마 모스피란이 있었죠. 갈색 날개 매미충은 적용약제가 현재 없었기 때문에 치면 PLS에 걸렸죠. 근데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스피란을 치셔도 됩니다. 모스피란 싹지벌레도 순창에서 장면했었죠. 아버지 시도를 모스피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거의 보니까 깍지벌레 약제가 거의 다 이게 효과를 주더라고요. 다만 언제 쳤느냐가 이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충 때 꼭 쳐야 되는데, 이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갈색 날개 매미충이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올해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문제예요. 지금 아무래도 내년에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은 이 예견이, 작년에는 그래도 너무 추웠기 때문에 발병률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근데 올해 아무래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오늘 한 마리 보면 내일 1000마리를 보시게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약제를 당일에 쳐버려야 됩니다. 얘는 꽃매미 아시죠? 이게 날개 들면 빨간색이 막 보이는 걔네들, 걔네들과 비슷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또 특징이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가지 끝에 맞는 거죠. 그래서 오미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열매미들 신초로 오래 생긴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알을 낳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장을 계속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신초가 없어지는 거죠. 감소해지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이동성이 워낙 강해서 약을 치면 다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다시 오고.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긴 거 보셨죠? 이렇게 생겼어요. 유충. 그리고 성충. 보면 가까이 가서 딱 맞으면 톡 튀어갖고 날아가죠. 네, 얘네들도 성충도 톡 튀면서 날아가요. 처음에는 갈색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색깔도 가지 각색으로 있습니다. 자, 생활사를 보면 이렇게 알을 나누면 이렇게 신초 줄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벗겨보면 잘 안 벗겨지더라고요. 이거 까보면 이 안에 이렇게 알들이 몽땅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커가면서 서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다가 시커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충이 되는데요. 가장 약제를 쳐야 될 시기는 이때입니다. 이때를 벗어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거의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잘라서 묻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2014년이었습니다. 이거를 저희 지난 성수 어떤 농가분이 인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외래충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그 산에 한 선산이었는데 그 산을 가보니까 산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가 하얀 이걸로 그냥 다 덮여야 돼요. 저도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병해충 부서에 문의를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이게 뭔지 알려달라고. 이게 갈색날개는 유충이라고. 그래서 근데 산에 올라가면서 위 꼭대기에다 오미자를 재배하고 계신데 산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냥 산에 하얀해요 다. 근데 이걸 방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못한대요. 방제를. 저희는 일단 이 넓은 면적을 할 수 없어서 산림청에도 물어봤는데 산림청에서 헬기 방제를 하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 안에 친환경을 누구라도 하고 있으면 농약 방제했다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게 가장 어려워서 결국에는 다 포기가 되죠. 초장기에는 날이 따뜻했던 지역 말고 우주나 장수 이때 이 지역에는 없었지만 얘네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붙어서 들어오면서 고속도로를 지난 시점부터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주까지도 다 번져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전역에서 다 방제를 해야 되는. 농약만 방제는 솔직히 괜찮은데 워낙 그 시점이라든지 시기, 이 번지는 속도가 워낙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이 녀석이 주는 피해를 보시면 얘의 배설물이 가장 문제예요. 유충. 이 신초에다 알을 낳는 거, 그리고 입에다가 이렇게 똥을 싸놓으면 이렇게 그을음병이 생깁니다. 냄새도 독하게 나요. 그래서 입이 다 병에 걸리고, 열매 보시면 여기 시커멓게 그냥 열매가 다 시커멓게 똥을 싸는 거에 묻어서 이거를 친환경 재배하는 저희 지난해 농가였어요. 이때 농업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친환경. 원래 없어서 못 파시는 분이었는데 이거를 그에 당하셔가지고 이거를 직접 수세미로 하나씩 다 문질렀어요. 근데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주문을 했던 분들한테 상황을 얘기하고 전부 다 판매를 금지했었어요. 그래서 친환경을 포기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를 가진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쳐봤어요. 저도 가서 보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농약을 배치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친환경을 하시면서도 자기는 약을 못 치겠으니까 와서 쳐줘라. 나는 그걸 못 보겠다. 그러신 만큼 이게 정말 이 갈색날개 맹충의 피해는 올해에도 기승을 부릴 겁니다. 자, 이제는 말씀 못 드려요. 예전에는 이거 치면 효과가 있다고 써놨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해서. 이 중에 팬텀이 효과가 엄청 좋았어서 이 PLS 전에는 저희 지난해는 보조사업에 팬텀 방제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제 치냐. 그래서 현재까지는 친환경 방제는 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병해충 방제하니까 많이 복잡하시죠? 그 0.01 ppm이라는 게요, 수영장에 농약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선생님 그 등록된 약자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등록된 약자는 관계 없어요. 다만 등록된 약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 고약병인가 고름병인가 있잖아요. 예, 고약병. 예, 고약병 그거에 대해서 좀 고약병은 이게 저희도 하고 싶어도 이번에도 수요조사에 그 병이 들어있질 않았어요. 할 때 올해도 오미자에 적용했던 약이 역병 하나 있었습니다. 오미자에. 그래서 제 임의대로 할 수 없어요. 기술원에서. 아니 고약병에 대한 그 약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물론 약제도 중요하죠. 약제도. 근데 고약병이 생기는 그 원인하고 고약병이 깍지벌레하고 서로 공존하는 사이예요. 그러면 고약병이 있는 데는 깍지벌레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깍지벌레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고약병이 같이 자리합니다. 서로 공생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생이 늘어나면 고약병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깍지벌레도 일단 방제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약병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근데 꼭 그게 그 수학기 때, 수학 후 그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때 연령이 오래되면 꼭 수학기 때 아니어도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저희 시험장에도 고약병이 오래된 연생에서는 고약병이 항상 자리를 하더라고요. 깍지벌레를. 그래서 항상 초기에 방제를 하는데도 연생이 오래되면 안 되더라고요. 고약병도 아마 제가 봤을 때도 병해충 부서에서도 해결해야 될 병 중에 하나라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 직권등록시험은 지능청에서 제안한 작목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배당이 안 됐어요. 이제 다른 기관에서 해가지고 등록은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미자를 8월까지 오면 이제 9월까지 되면 수확 시점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과일이 서서히 익어가게 됩니다. 오미자는 처음에 꽃이 개화한 뒤로부터는 50일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커져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7월 하순 이 정도 되면 이게 커지기보다는 빨간색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8월 이전까지 비료를 주는 걸 다 마무리를 하라 그래요. 이제 과실이 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빨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약 꽃이 피고 120일 정도, 4개월이죠. 그 시점이 지나면 이제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해서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점은 수확 후에 저장 기간이 매우 짧죠. 4일 정도. 이 안에 판매가 되지 않으면 거의 물러지기 시작해서 건조나 청으로 만들어지는 작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약으로 미리 받아놓고 7월 하순 이전부터 받더라고요. 예약 받아서 또 저희 지난도 농가 보니까 예약 받아서 딱 이때쯤 내가 보내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따서 그냥 그때 바로 보내버리더라고요. 또 요즘 농가들은 또 씻어서 달라고 또 소비자들은 그래서 씻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또. 근데 청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다 그냥 통으로 설탕으로 절여가지고 아예 설탕값과 통값까지 같이 해서 보내죠.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다 주의사항 꼭 적어주셔야 돼요. 한 번씩 열어주라고. 이게 터져가지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주의사항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미자를 건조할 때 약초는 대부분 60도씨 이내로 건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조 그 이상으로 되면 발암물질도 나오고 색깔도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연 건조, 그리고 40도씨 열풍 건조, 50도씨, 60도씨인데요. 자, 50도씨만 넘어가도 이런 식으로 시커매지게 됩니다. 40도씨나 자연 건조는 솔직히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완벽하게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40도씨를 건조를 한 것과 여러분들은 이것과 이걸 어떤 걸 사시겠어요?
그죠? 전 이거 사도 상관없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당연히 오미자는 빨갛다는 것 때문에 이걸 사려고 하는데 성분은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그래서 소비자들의 모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적색도를 측정해본 결과에도 50도씩 넘어가면 급격하게 적색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수확 후의 포장 관리를 보면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수확하고 나면 이제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내년에 보자고 하고 이제 안 와요. 앞에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11월에 살아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동계 방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월동 방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직포를 다 덮어놓죠. 풀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걷어주고 여기 퇴비를 주게 되죠. 이 퇴비를 어떤 분이 여쭤보세요. 봄에 주는 게 낫냐, 가을에 주는 게 낫냐. 어느 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주는 시기는. 얘는 어차피 1, 2월에는 생육이 정지돼 버리기 때문에 퇴비를 미리 준다고 해서 얘가 빨리 생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미리 줘놓으면 봄철에 할 일을 좀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봄에 미리 3월달쯤 주셔도 되고 어차피 3월달에 기비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주실 때 한 번에 주셔도 되지만 퇴비를 미리 이런 식으로 깔아놔도 됩니다. 열어놔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되 수확량이 내해 너무 많다. 그래서 다음에 수량이 떨어질 것 같아서 보존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추비를 3에서 5kg 정도 살포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인시 방편인 얘기고 그냥 갱신하시는 게 낫습니다. 전정인데요. 전정은 예전에 전정을 언제 해야 되냐 이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정은 1, 2월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왜냐면 이때 양분 이동이 멈추니까 이때 잘라주면 좋다 했는데 해보니까 3월에 자르면 막 물이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육이 안 된다 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생육하는데 그냥 아무 때나 하십시오. 잘라야 돼. 내가 필요할 때 전정가에 등을 꽂고 다니면서 자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아무 때나 자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나와서 괜찮아요. 네, 해보니까 문제 없더라고요. 저희도 연구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왜냐면 내가 이때라도 잘라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한 20이 늦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 않겠냐.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점을 또 잘라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병 걸린 거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빛을 가리는 것들 그걸 없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꽃피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잎이 먼저 피니까 다 가려버려요 위에를. 그럼 꽃눈을 가려서 꽃이 빛을 못 받으면 수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꼭 전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전정이 가장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보다 주관적인 지표가 강하거든요. 아까 어떤 선생님도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걸 자르고 싶은데 막상 보니까 선생님 이걸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의 차이거든요. 이것도 잘라도 되고 이것도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인 예밖에 드리지 못하는 게 참 저도 아쉬운 부분이 일단은 길이가 30cm 정도 이내가 되는 신초는 다음에 꽃밖에 안 피니까 그냥 자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굵기, 신초 굵기가 3mm 이내인 것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초 굵기가 얇은 것들은 암꽃이 안 피고 숫꽃이 많이 펴있는 거. 그래서 그 얇은 것들을 잘라내 주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병든가지. 근데 자르다 보면 결국 다 잘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판단에서도 아까 수량을 선택하면서 말씀드린 이유도 전정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경련으로 갱신해버리는 작업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전정해보셨겠지만 하루 해도 얼마 못 자르거든요. 인건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저는 전정보다는 솔직히 갱신 좀 추종에 가깝게 그쪽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서 이 전정보다는 차라리 빨리 많이 키워서 전정 안 하고 3년째 잘라버리고 다시 오게 그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2년생 때는 50cm 이내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줄기 말고. 연차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 밑에는 아무것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밑에 있어봐야 수꽃밖에 없고 장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위쪽에 신초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위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포장 관리를 5년차까지 하게 되면 1, 2년차에는 솔직히 크게 관리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3년차가 되게 되면 이때부터 꽃눈이 만들어지면서 또 새로운 신초 그리고 병든가지 약한 것들 막 생기면 이제 이때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어떤 걸 잘라야 될지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4년차까지 한 해 내가 더 해보겠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답이 없더라고요. 4년차 가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아치형까지 갔을 때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년차는 도저히 안 됩니다. 5년차까지는 갱신을 하시는 게 나은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재배 기술도 워낙 좋고 잘 하시기 때문에 4년차까지는 솔직히 어렵다고 봐요. 3년차에서 자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갱신도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면적도 적었고 그 안에서 최대한 매년 소득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열간 용벌 갱신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이에만 자르는 거죠. 여기 3년생이면 여기 잘라서 1년생으로 다시 키우는 열간 용벌 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난해서 이렇게 아직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 찍어놨는데 여기 옆에 3년생입니다. 여기 1년생 지금 신초 다시 받아 올립니다. 열간 용벌 갱신인데 지금 이렇게 안 하죠. 연생이 다른 두 개의 포장을 갖는 것이 낫기 때문에요. 이 완전 삭벌 갱신은 말한 것처럼 다 자르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함으로 인해서 두 개의 연생 포장을 가져서 연간 소득을 얻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여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잘 된 상황인가요? 잘 안 된 상황인가요? 이거 지금 이게 한 10일 뒤면 어떤 상황이 올 것 같아요? 10일 뒤면 여기 잎밖에 안 보일 겁니다. 꽃은 하나도 볼 수 없어요. 여기는 다 잎만 펴 있을 겁니다. 이거 농가 지금 잘 아시는 농가분 건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 이때까지 놔뒀냐고 좀 자르시지. 근데 가보니까 자르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 상황까지 오면은 수확량은 재를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는 잎밖에 안 보일 거예요. 여기로는 갱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갱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오미자를 한번 3년 해서 파내고 다시 심는 거와 잘라서 유인해서 다시 갱신하는 것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보면 당연히 파내고 다시 심는 것보다 잘라내서 다시 유인해서 키우는 것들이 생장 속도나 신초의 굵기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미자는 죽지만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몇십 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수회에서 가보니까 23년을 그 자리에서 나무 죽이지 않고 하고 계신데 많이 노령화는 됐더라고요, 나무들이. 그래서 빨리 갱신하고 빨리 또 잘라내고 또 전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단점을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만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갱신을 해가시는 거 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게 여기가 바로 신초입니다. 이 신초가 여기를 어떻게 잘 빨리 키워주냐에 따라 이 굵기를 많이 키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분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얘를 전정하게 될 것이냐 안 하게 될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갱신을 하셔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전정량에 따라서 역시 수량은 4분의 1 자른 것과 절반 자른 것과 그냥 방임을 해버렸어요. 근데 수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전정은 하면 좋지만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미자의 보조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남원에서 와서 저도 이건 남원에 있었기 때문에 가봤는데 이건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무인 방제 시스템인데 얘는 리모컨을 누르면 이 안테나가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스트 같이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해충을 방지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은 물이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고 그냥 굵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수도 하고 그래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 방법을 두 농가에 재작년인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보조 사업이 있었고요. 장수에는 버블 세척기가 있었어요. 이 세척기 보조 사업을 50% 보유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제조하는 업체가 남원 인월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가격? 1,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물통까지 하면 이제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이것만 하면 990만 원이라고. 근데 이게 밑에서 버블처럼 막 공기가 올라서 씻어주고 컨베이어 벨트를 자동으로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씻어주고 이제 다 통에 담기기 때문에 이거 꼭 오미자뿐만 아니고 그냥 약초로 모든 걸 다 씻어도 되겠죠. 가보니까 여기다 고추 씻고 뭐 씻고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효과가 상당히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 뒤에 아까 질문해준 사장님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작년에 저희가 연구해서 같이 갔었죠. 오미자 자동관수 수산인데요. 이거는 올해가 내년까지가 마지막일 겁니다.
올해 근데 2배로 사업비가 늘었다길래 저는 잘 됐다고 했어요. 저희 지도 쪽에서 늘어도 괜찮냐 했는데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많이 농가들이 앞으로 이 기상적인 여건들이 갈수록 고온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건 자동 관수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상 센서나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어서 이게 만약에 날씨가 너무 뜨거우면 좀 더 주고 구름이 좀 겼다면 이 센서에서 물을 좀 덜 주고 그런 적용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말고 이제 업체하고 같이 하면서 보조사업 할 때도 업체를 같이 해줄 거기 때문에 많이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 기준이라는 얘기가 중점을 기반을 두고 저의 했던 부분들이 살을 붙여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 좀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 이제는 또 도움을 드리도록